랜드로버 디펜더를 타고 홍천강에 위치한 한덕교에 와서 간단한 차크닉을 즐겼는데요. 차크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그런 준비물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차만 가지고 준비물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정말 이렇게 차만 딱 타고 와서 잠깐 쉬다가 가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박이나 차크닉 생각하시는 분들은 홍천에 위치한 한덕교, 내비게이션에 한덕교라고 치고 오면 바로 보여요. 저게 한덕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덕교 한번 와보시면 정말 엄청 좋습니다. 이곳 분위기가 너무도 좋고, 그런데 꼭 클린 캠핑 혹은 클린 차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쓰레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깔끔하게 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니까 이런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펜더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곳에 와서 디펜더랑도 휴식을 취하고 멋있는 영상들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강이 90cm까지 가능하지만 저는 심장이 약해서 약간 발만 담궜어요. 지금 한쪽 발만 살짝 담궜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는 정말 측면부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 딱 각진, 이 SUV의 마치 표본 같은, 제가 그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디자인을 가진 SUV가 바로 디펜더입니다. 아이들한테 높은 차 그려봐 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펜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면부를 자세히 못 보여드렸는데, 후면부 한번 자세히 볼게요. 후면부 보게 되면 확실히 높이가 엄청 높아가지고 좀 깡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폭은 생각보다 안 넓고 높이가 높습니다. 높이가 높고 폭은 생각보다 GLS나 X7보다 폭은 좀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높이만 엄청 높고, 그래서 뒷모습이 또 되게 독특하게 약간 사이버틱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테일라이트도 그렇고 보조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이버틱하면서도 시그니처인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아주 듬직하면서도 확실히 이 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양보를 잘해주더라고요. 차가 좀 독특하고 워낙 커서 그런지 양보를 엄청 잘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어뷰도 정말로 멋있었고, 이렇게 멋진 차와 멋진 곳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뭔가 아쉽네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겠죠? 차박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짧게 즐기고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온로드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카메라를 한번 눌러볼게요. 카메라 눌러보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서라운드 카메라 나오는데, 여기서 오프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프로드를 누르고 여기 왼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하단이 모니터링이 됩니다. 하단의 모니터링은 실시간은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좀 스캔을 해야 됩니다. 스캔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현재 노면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오프로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멍은 있는지, 큰 구멍은 있는지, 바위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자갈밭도 좀 민감하고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거 켜고 주행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특화가 돼 있어요. 확실히 오프로드 차량답게. 그리고 디퍼런셜은 프론트는 없고 미드랑 리어 디퍼런셜만 있습니다. 근데 이 디퍼런셜은 알아서 여기 모드가 있어요. 모드 변경은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돌리면은 하단에 모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기본 컴포트가 있고 에코, 세 번째가 잔디 자갈 눈길, 네 번째가 진흙, 모래, 바위 암석, 그리고 도강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알아서 디퍼런셜을 조절을 해줘요.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 3개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못 쓰는데,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으니까 랜드로버 차량들은 훨씬 더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로우 기어까지도 마련되어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하고, 이 버튼이 이제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이에요. 오프로드 이 버튼 누르고 세팅하면 오프로드를 크루즈 컨트롤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들은 이런 오프로드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SUV 모델들이라서 이런 기능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기능들이 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낸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 차량 온로드 후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오프로드 특화 차량이지만 그래도 온로드의 주행 성능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행하는 코스가 완전 고갯길이에요. 완전 구불길인데 이렇게 뭐 강원도도 다니고 캠핑을 다니다 보면 쭉쭉 뻗은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산길을 주행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차는 길이도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무게도 2.5톤이 넘는 엄청난 정말 육중한 무게의 거구 중에 거구인 그런 SUV 모델입니다. 과연 그런 SUV 모델이 이러한 고갯길에서도 전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탑승객들도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주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먼저 이 코스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엔진은 2.0 디젤 엔진입니다. 인제니움 2.0 디젤 엔진인데 출력은 240마력에 43.9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적으로는 요 차 크기를 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이 차를 타보기 전에 그랬고, 이 차는 또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에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특이한 부분이고, 이 차량은 딱 봐도 프레임 바디가 생겼지만 프레임 바디, 바디온 프레임이 아닙니다.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고 모노코크, 유니바디 방식입니다. 보통 오프로드 특화되어 있는 뭐 랭글러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이라든지 렉스턴, 모하비 이런 차량들은 다 바디온 프레임이에요. 뭐 프레임 바디라고 부르는 그 방식인데, 이 차량은 기존 디펜더 이제 이전 모델까지는 바디온 프레임을 썼었는데 이 모델은 유니바디, 모노코크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오프로드 전용 SUV들은 좀 승차감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제가 타본 결과 승차감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유니바디 타입이라서 그런지 승차감 부분에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 지금은 어필 구간이었어요. 어필 구간에서도 토크가 조금 강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큰 차를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몰아붙이기에는 나쁘진 않았고, 지금은 다운힐 구간인데 다운힐 구간에서는 또 브레이크 성능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차가 2.5톤이 넘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운전자가 원할 때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줄지. 사실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다운힐 내리막길 구간에 갈 때도 지금 코너가 엄청 깊거든요. 코너가 엄청 깊은데 이런 구간에서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브레이크가 서줘야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km 구간이라 40km대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40km대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전혀 굉장한 경사가 있는 구간인데도 부족함 없이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은 이 2.5톤이라는 차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따로 스포츠 브레이크처럼 막 팍팍 쓰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쓰면 되려 더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큰 차들은 높이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쓰는 게 되려 이런 SUV 차량들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직경이 엄청 큽니다. 차도 크지만 핸들도 엄청 커서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조금 핸들이 커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차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했을 때 느낌은 직경이 너무 커서 조금 이런 구불길을 가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적응되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경이 확실히 엄청 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노면이 안 좋은 상태예요. 포장을 하긴 했는데 포장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랬고,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SUV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많이 전달드렸어요. BMW X5, X7, 볼보 XC90,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포드 익스페디션까지도 소식을 전달드렸고, 다양한 SUV 모델에 대해서 전달드렸는데, 이 차의 승차감 같은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마냥 부드럽고 엄청 소프트하고 막 그렇게 비단결처럼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X7이나 X5에 비하면 편안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요. 이 서스펜션은 편안함보다는 되게 왜 이렇게 좀 생각보다 단단한데, 이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소프트해 보이고 저 차의 느낌이 어떨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모습이잖아요. 겉모습이. 그랬는데 딱 타봤을 때는 타자마자 바로 느꼈어요.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단단한데? 물론 에어 서스펜션 통해서 차고를 좀 올리면 소프트해지긴 하겠지만 기본 뉴트럴, 기본 상태의 느낌은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였어요. 세팅이 되게 단단하게 돼 있구나. 에어 서스펜션인데도 소프트한 느낌보다는 꽉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서스펜션은 상당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방지턱을 넘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 딱 하고 끝나요. 딱 넘고 끝! 그냥 뭐 이렇게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그런 여운이라든지 잔상이 없습니다. 그냥 방지턱 넘으면 그냥 끝나요. 빡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세팅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에는 아주 맞는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서스펜션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네, 이 차가 1억이 넘는 차량이잖아요. 확실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오프로드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 적용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오프로드 할 때 차고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이 배, 이 휠 베이스가 좀 또 길잖아요. 그래서 배가 긁힌다라고 표현하는데 배가 긁힐 일이 많이 없어요. 이 차고 자체가 높으면. 이 차는 최대 145mm, 그러니까 14.5cm가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14.5cm면은 굉장히 높이 상승되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게 높이가 올라가는 축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 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단점은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셔 같은데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오프로드도 못하고 일반 주행도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브랜드가 랜드로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온로드에서도 물론 장점이 있고 오프로드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단점은 혹시나 그 에어 서스펜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 지금 또 방지턱 넘는데 끝! 네, 지금 이게 카메라가 안 흔들리는 걸로 아마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딱 넘으면 끝나요. 둥둥 이렇게 끝납니다. 서스펜션이 통통 튀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퉁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 생각보다 이 차의 전반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오프로드 타는 차량들, 뭐 G바겐이라든지 랭길러라든지 국산차로 치면 뭐 모하비나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유니바디기도 하고, 또 유니바디를 썼을 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니바디 썼을 때 장점은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프레임 바디는 말 그대로 이 사다리꼴 모양의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유니바디는 승차감 부분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오프로드 전용 차량,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또 견인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잖아요. 뭐 뒤에 뭐 캐리어도 끌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 차가 힘을 내서 끌어야 되는데, 확실히 유니바디보다는 바디온 프레임이 견인력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차량의 견인력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5톤입니다. 웬만한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보다도 견인력이 엄청 높아요. 3.5톤이면 거의 SUV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니바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견인력이 3.5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또 디펜더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오프로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 풀체인지가 돼서 나온 디펜더는 직접 타보니까 오프로드도 물론 강하지만 온로드에서도 상당히 강한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통계를 봤어요. 메르세데스벤츠 G바겐도 G400D가 있고 G63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G바겐의 고객들의 성향을 봤을 때 G바겐으로 오프로드를 타는 사람은 단 10%밖에 안 된다. G바겐의 고객 중에 90%는 다 온로드 주행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G바겐 주변 오너분들 중에서 오프로드 타시는 분이 있는지. 저도 주변에 G바겐 오너분이 한 3명 정도 계시는데 아무도 오프로드를 안 타요. 아무도 오프로드 안 탑니다. 그만큼 이렇게 오프로드, 예전에는 정말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들이 오프로드에만 강하면 됐었지만, 요즘에는 오프로드를 많이 타지 않고, 그리고 온로드 성향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온로드 성향도 만족시키고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펜더 차량은 정말로 막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그리고 이 차를 처음 딱 타면은 가장 놀라운 건 일단 이 차의 엄청난 높이입니다. 지금 제 앞에 BMW X5가 있거든요. 근데 X5가 X3로 보일 정도로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 차량을 딱 타면 정말 그 포드 익스페디션 탔을 때 그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느낌? 전고가 너무 높아서 정말 놀랍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오프로드 탈 때도 멀리 보이면 좋잖아요. 시각적으로 멀리 보이면 좋고, 온로드를 탈 때도 멀리 보이면 확실히 뭐 시야가 확 트여서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오프로드 성향으로 본다면 경쟁 모델이 뭐 지프 랭글러, 물론 금액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런 장르로만 봤을 때는 지프 랭글러나 메르세데스벤츠 G바겐이 사실 뭐 금액적으로나 봤을 때 동등한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이 승차감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올로드 스타일로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나는 정말 올로드 90% 타고 주말에 가끔 가족들이랑 이렇게 캠핑 가고 그럴 때 쓰려고 이 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올로드 성향은 어떤가? 또 올로드 성향으로 뭐 금액이나 크기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BMW X5나 메르세데스 벤츠 GLE 그리고 뭐 X7이나 GLS랑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X7이나 GLS랑 비교하더라도 전혀 안 밀립니다. GLS보다는 폭이 좀 좁고 X7이랑 GLS보다는 이 휠베이스가 좀 더 좁아요. 그리고 디펜더는 현재 5인승이기 때문에 7인승 모델을 원하시면 X7이나 GLS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5인승 중에서 조금 큰 모델 원하시면 디펜더도 거기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현재 20년식 디펜더 110 모델입니다. 20년식 모델이라서 파워트레인이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으로만 판매가 됐었는데, 22년식 또 특이한 게 21년식은 국내에 안 들어온다라고요. 21년식은 아예 없고 20년식에서 바로 22년식으로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펜더는 21년식이 아예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22년식이 이제 곧 풀려서 판매가 될 텐데, 22년식 디펜더의 특징은 일단 디펜더 3도어, 디펜더 90이 나오고 디펜더 5어, 110이 당연히 나오는데, 엔진 같은 경우 2.0 인제니움 엔진이 없어집니다. 디젤 엔진이 없어지고 3.0 디젤 엔진이 추가가 됐는데, 3.0 디젤 엔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서 출시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2.0 가솔린이 나옵니다. 2.0 가솔린은 3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 디젤 엔진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년식 디펜더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3.0 디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실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3.0이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2.5톤인데 2.0 디젤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충분하다라는 느낌도 안 듭니다. 그냥 내가 욕심을 안 내면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무난한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치 포드 익스플로러를 2.3 에코부스트로 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포드 익스플로러도 2.3이랑 3.0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확실히 디펜더도 2.0 인제니움이랑 3.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면 거기다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면은 출력 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300마력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마력 정도면 충분히 이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넉넉하게, 이 차도 부족하진 않지만 넉넉함은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3.0 타시면 넉넉함까지도 느끼시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홍천에서 이 차를 즐기다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차에 좀 취해 있습니다. 이 차에 너무 지금 반해 있는 상태인데, 그래, 이 차는 주말에 가족끼리 가서 그런데 즐기고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기는 차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남자예요. 남자애가 아이를 낳았는데, 원래 그 친구도 결혼 전에는 낮은 차만 탔어요. 뭐 SLK, 5AMG 이런 거 타고 막 그랑 쿠페 이런 거 타더니 결혼하고 최근에 뭘로 바꾼지 아세요? 팰리세이드로 바꿨습니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로 바꾸면서 친구랑 정말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했는데, 지금 팰리세이드 타면서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만족하고 있고, 확실히 아이가 있으니까 짐도 많고, 또 가족 구성원 다 같이 타기에는 확실히 뭐 투도어나 그런 스포츠카는 맞지 않고 그런 큰 차가 좋더라라고 저한테 후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물론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와이프랑 둘이 타기에는 5시리즈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넓고 뭐 짐도 많이 없으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확실히 아이가 생기면 주변 형들도 그렇고 큰 차에 관심이 가게 될 거고, 큰 차가 확실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제가 SUV를 많이 시승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 다음 차로 바꾸게 되면 SUV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SUV 차량들 타보고 있는데, 이 차량은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변속기는 8단 변속기 들어가 있는데, 변속기에 있어서 뭐 답답하다거나 변속이 좀 멍청하다거나 느리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엔진이 좀 답답한 거지 변속기가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가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 변속기랑 6기통 디젤이 만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매력적인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22년식 디펜더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소음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정숙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km 미만까지는 정숙해요. 근데 100km 넘게 되면 이 차도 박스형 디자인 차량이라서 에이필러가 상당히 서 있어서 이 풍절음도 있고,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엄청 커요. 사이드미러가 진짜 성인 남자인 제 손바닥으로 안 가려질 만큼 사이드미러가 엄청 큽니다. 사이드미러 엄청 커서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시야 확보에서도 사이드미러가 주는 장점, 그리고 A필러가 엄청 서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 이런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는 좀 빠르고 강력하게 달리기보다는 그냥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한 뭐 최대 속도 한 100에서 140 사이 요 정도 내면서 그냥 여유롭게
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그런 성격에 맞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건 정말로 편해요. 시트 포지션도 정말로 높고 전방 시야도 정말 탁 트여 있어가지고 저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차로가 막히는지까지도 이 차는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거리, 저도 지금 홍천, 강원도 홍천을 당일치기로 왔다가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반자율 주행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 핸들 조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만 들어가 있고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HSE 최고 등급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차는 SE 중간 등급이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고, 근데 핸들 조향이 없어서 핸들은 잡아야 돼요. 대신에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핸들 조향이 없기 때문에 핸들은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앞차가 속도를 줄이니까 속도를 줄였고, 앞차가 속도를 내면 네, 지금 RPM 올려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핸들 조향까지 있었으면 완벽한 패밀리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빠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핸들 조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핸들은 조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발만 이렇게 쉬더라도 엄청 편해요. 엄청 피곤함이 줄어들고, 사실 피곤함이 오는 건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에 대한 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피로로 오게 됐는데, 발만 지금 쉬게 되더라도 상당히 피로감이 좀 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양보하면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T맵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예전이라면 엄청난 장점이었겠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수입차들이 다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으로선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이에요. 무선은 아니고, 저도 지금 선을 연결해 쓰고 있는데 T맵이 순정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저한테는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도 12.3인치고요. 계기판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고 나오는 정보도 많고, 그래서 현대기아 국산차의 이 UI나 디스플레이보다는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이 그래픽이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실내 기능 리뷰도 전달 드릴 텐데 그때 한번 이런 UI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멋지고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산차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것 같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쓰면서 불편한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메뉴들이 많이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찾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요즘에 대부분 터치로 바뀌면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타이어가, 이 차는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순정으로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승차감이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어 서스펜션이 그 부분을 좀 커버해주는 부분이고, 이 타이어를 좀 바꾸면 확실히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요. 타이어를 바꾸면 승차감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소음 부분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프로드 순정 타이어도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딱 탔을 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차를 올로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타이어를 교체해 주시면 좀 더 만족하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은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이 디펜더 차량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속주행 안정성도 차가 높잖아요. 차가 높아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좀 많이 뒤뚱뒤뚱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차가 전고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전고가 높은 차량들은 서스펜션이 좀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 탑승객들 모두가 멀미를 합니다. 차가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서스펜션 부드러우면. 그래서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려 이렇게 전고가 엄청 높은 차량들은 주행 안정성을 더 띠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서스펜션이 좀 잘 받쳐주고 프레임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성 부분은 생각 외로
좀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차로 막 초고속을 운행해 본 건 아니에요. 초고속을 운행해 볼 수도 없었고 지금 도로 상황상, 그리고 이 차로 초고속을 운행할 이유도 없고요.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점은 일단 높이 자체도 비현실적이고 외형 자체, 외관 자체도 상당히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딱 문을 열고 타는 순간, 아니면 딱 타려고 걸어오는 순간부터 조금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슈퍼카까지는 아니지만,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정도는 아니지만 이 차만이 주는 뭔가 색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코닉함을 가지고 있고 뭔가 색다른 차를 탄다, 이 차를 탔을 때 현실이랑 조금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차가 주는 오너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차를 탔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도전 정신이 있어 보이고 조금 모험심이 있어 보이고, 이게 랜드로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차가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더 활동적이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더 가정적이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로 오프로드를 즐기고 액티비티를 즐긴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까지도 이 차를 구입하면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건 유니크함. 도로에서 이 차 거의 못 보셨잖아요. 이 도로에 거의 없어요. 네, 이게 물론 되팔 때는 엄청난 감가와 걱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차를 오래 소유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런 부분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유니크함. 유니크함은 항상 일장일단이 존재해요. 독보적이고 좀 많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되팔 때 그만큼 또 손해가 된다라는 게 또 엄청난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해요. 되게 딱딱합니다.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은 별로 없고, 시트 자체가 다 단단해요. 엉덩이도 단단하고 등도 단단하고 옆구리도 단단하고, 그래서 시트가 단단한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말랑말랑한 시트보다는 좀 단단한 시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성향에 맞는데, 좀 이런 단단한 시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트는 완전 천연 가죽, 고급스러운 가죽은 아니고 약간 직물이랑 인조 가죽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거나 뭐가 묻었을 때, 뭐 흙이라든지 아이가 뭘 흘렸다든지 했을 때는 좀 더 관리가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연비는 제가 오늘 탔던 연비를 말씀드리면 트릭 컴퓨터상에 10.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9대로 알고 있어요. 9.2인가 9.3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 주행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고속 주행이 많았을 때 연비는 10.2 정도가 마킹되고 있어요. 그래서 2.0 디젤 치고 엄청 좋은 연비는 아니지만, 이 차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두 자리가 나왔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와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22년식 디펜더가 3.0 6기통 디젤로 나오면 연비는 조금 떨어지겠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긴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연비가 물론 약간 올라갈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연비를 위해서 적용한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배출가스를 좀 적극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차의 구조를 많이 안 바꾸면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적으로 봤을 때 큰 이점은 없어요. 그냥 오토 스탑 앤 고가 부드럽게 꺼지고 켜지고 출력 보조를 해줘서 출력이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세진다 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냥 이 차를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차가 아니라서 잠깐 타는 거라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 차가 주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확실히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으로는 더 고급스러운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획일화된 차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들이 이 디펜더에는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오픈되어 있는 인테리어 구조라든지, 이렇게 나사가 오픈되어 있는 인테리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디펜더가 가지고 있는 매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드림카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드림카로 꼽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타봤을 때 느낌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드림카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타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은 크게 없었어요. 물론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조금 고장이 나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차는 아직까지 제가 소유해서 고장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타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렇게 멋진 차량을 지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랑 제가 블로그 때부터 정말로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분인데, 서초 제규어 랜드로버 전시장에 이재규 팀장님이 계세요. 오늘 이렇게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
차량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랜드로버 디펜더를 포함해서 뭐 제규 랜드로버 차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재규 팀장님께 자동차 읽어준 남자 채널 보고 연락해 보시면 잘 상담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제 드림카인 랜드로버 디펜더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로는 디펜더 기능 설명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디펜더 기능 설명 리뷰도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